지금 뭐 세제 강화라든지 규제라든지 해서 뭐 지금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유세가 자꾸 무거워지면서 생기는 고민은 그냥 감당하실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임기가 반은 지났지 않느냐 라는 생각 하시겠죠. 그러니까 두 번만 더 내면 된다, 이 생각을 아마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것은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오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셔야 되는 것보다 적게 나올 거고, 그 이듬해에 나오는 건 꽤 많이 나올 테고, 그 다음 것까지는 받아보지만 이제 대선 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집을 내놓으실까 과연, 그것 때문에 내놓으시지는 않을 것이다. 대출을 받든 뭐 생계용 자금은 1억 원까지는 대출되잖아요. 그걸로 종부세를 내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주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핑계 저런 핑계 마음속에서 생기면서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유세와 관련한 문제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더 부과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처분을 하기 시작할 텐데, 주택을 이제 대개는 고민되는 분들이 3개, 4개, 5개, 6개 있는 분들은 고민일 텐데, 그러면 6번, 5번, 4번 이런 순서로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부터 이제 무너지는 게 문제죠. 저는 정책 당국자들하고 가끔씩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지?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만나 보면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꽤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외곽의 집값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그 고민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한쪽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꼭 잡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쪽으로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는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하나는 외곽 지역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에다 집을 많이 지으면, 공급을 많이 하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이제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는 곳에 땅 주인들이 갖게 되는 토지의 매각 차익을 충분히 과세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지금 거의 과세가 되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초환이라고 하는 게 이미 꽤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생각하고 나서 역세권에 더 높게 못 짓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항상 반작용 효과로 주변 외곽에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마 오히려 더 쉽지 않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도시의 정책으로 봐서는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서 집값이 떨어진 곳은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요즘 분당이 집값이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당의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3년 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생각하면 이리저리 주판을 튕겨봐도 재건축이 안 돼요. 그러면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오늘 조영광 연구원께서도 주택의 노령화가 상당히 고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울의 공급을 더 늘리기도 어렵고, 주변의 문제 때문에. 세금의 문제는 뭐 그것 때문에 매물이 더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아마 실제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테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비싼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종부세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매물을 내놓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증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분을 넘겨준다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법인을 세워서 만든다든가 하는 방식이 훨씬 더 비용으로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되게 공통된 질문인데 또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재건축, 재개발 축소로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수직 증축이라든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분담금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뭐 하자가 생기지는 않을지, 또 국가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김규정님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정부나 뭐 서울시 같은 지자체들이 재건축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뭐 민원이라던가 뭐 이주 원주민 이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감안하고 또 주변의 가격 영향이나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뭐 시기적으로 순서 조절도 하고 진행하는 이런 사업장 공급량 조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노후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원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서울시도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뭐 외부적인 모양새는 계속해서 인허가 같은 걸 까다롭게 하면서 막 규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심의 주택 노후도를 좀 낮춰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행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토부가 계속 재건축 규제를 하고 뭐 분상제 같은 것까지 나오면서 이제 속도가 더 떨어지고 하면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다른 한편으로 좀 새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리모델링 같은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시 또 수면으로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수직 중충 허용이라던가 뭐 이런 거 일련 과정에서 리모델링 시장 진행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재건축을 하는 거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솔직히 들어갔고요. 그동안 한 몇 개 되지 않은 리모델링 이제 진행 단지들의 상황을 보면 개인들의 추가적인 비용, 실제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예상보다 만만치 않아요. 재건축보다 절대적으로 싸다면 어느 정도 수용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들어가는 비용 대비 나중에 나온 결과물들의 이제 자산 가치로서의 평가가 솔직히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뭐 주로 이제 주택 투자하면 당연히 아파트 선호도 위주고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일정 규모와 뭐 시설을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 이상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고급 단지에 굉장히 좀 이제 투자 가치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기존의 골조라던가 이런 시설이라던가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리모델링을 통해서 만만치 않은 돈을 들이면서 신축으로 간다. 이거를 수용해낼 수 있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국내 이런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뭐 정부가 더 리모델링 규제를 허용해서 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뭐 아주 획기적으로 내놓지 않는 이상 또 내놓는다고 해도 리모델링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분당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실 때 뭐 결정 요인으로 리모델링의 가능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사실 주거용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피스 시장도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강남 오피스 시장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데 특히 꼬마 빌딩 관심 많으신가 봐요. 저는 오피스 특히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인 사람이어서 그래요. 예, 이제 우리나라 그 상가 오피스 상업용 빌딩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그 랜드마크 건물들 그리고 양쪽 끝에 꼬마 빌딩 이렇게 이 두 개만 지난 한 10년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싸지 않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 거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생각보다 그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최근 특히 5년 사이에 그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쪽 관련돼 있는 임대 수익률이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게 일단 이게 규제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푸르지오시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많이 져가지고 공급이 많아요. 일단 최근에 그래서 임대 쪽 그리고 두 번째가 최근에 정부의 서울시 특히 도심 재생 속에서 여러분 아시죠? 청년주택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주차장 없는 빌딩을 20층까지 올립니다. 지금
주차장 없는 빌딩을 20층까지 올리는 건물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의 공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합니까? 주차장이 없는 지하를 안 파는 빌딩을 20층까지 올렸다. 용적률 대박이죠. 일단 이런 쪽에 수요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데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되지 이걸 그냥 시장 전체를 가지고 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정말 어렵다. 다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난 5년 10년 사이에 서울 오피스 이쪽 시장은 2개밖에 없었다. 랜드마크 빌딩 아니면 꼬마 시장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래 지속됐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는 과거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냐. 물론 그 지역에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임대 수익률은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한 서울 시내 공급이 제약되는 가운데 도심재생 프로그램들 지속된 게 굉장히 크다. 잘 모르시겠거든. 그냥 한번 이화여대역만 한번 오십시오. 진짜입니다. 기절하실 겁니다. 네, 정말 지하 주차장이 없는 빌딩을 이렇게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새삼 기겁을 하실 겁니다. 거기 들어가실 분들이 누구겠어요? 네, 차 없는 저소득층들이겠죠, 그죠? 네,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입주가 앞으로 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세금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꼬마 빌딩이 좋았던 이유가 증여를 할 때 또는 상속용 물건으로 쓸 때 현금 100억을 증여하는 것보다 100억짜리 꼬마 빌딩이나 100억짜리 그렇죠 꼬마 빌딩을 상속 증여하면 그 공시 가격이 상당히 현 시가와 갭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게 절세 효과로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국세청이 당연히 그 공시 가격을 현 시가에 맞춰서 감정 평가도 하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수요가 상당히 줄어든다면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대 수익률 가지고 게임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장기간 저금리가 계속 될 거니까 임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건 글쎄요. 그건 이제 투자자의 판단의 문제겠습니다만 임대 수익률 잘 안 나오는데 그 절세용 매물로 거래됐던 것들이 꽤 많아서 구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제가 굳이 케어 안 해드려도 알아서 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부럽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홍춘욱 박사님, 부동산 투자 경험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뭐 1억, 2억, 3억이 있다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요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어요. 네네. 왜 저를 지목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 다주택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럽습니다. 예, 세금 문제가 절실해가지고요. 돈 생겨도 지금 집 사기 좀 어려운 여건이고요. 아까 했던 그분처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끄럽고요. 갑자기 마지막 질문이 그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라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샀다가 물려도요. 아니 물릴 수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물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샀던 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게 찍히는 순간 가슴에 누가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또 왜 그렇게 알림 설정을 해놔가지고 호갱노노는 자주 보내주는지,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떨 때 버틸 수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버텨야 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까도 우리 이 기자님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샀다 팔았다 안 되거든요. 2년은 이제 실거주 요건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에 2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최고점만 안 잡으면 돼요. 나보다 더 바보가 있더라. 이러면 참을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봤고요. 제가 샀던 가격 밑으로 실거래가가 막 빠지는 단지에 제가 안 살았겠습니까? 살았는데 참을 수 있는 게 야 나보다 1억 더 비싸게 산 사람도 있는데 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막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8월 같이 신축, 구축, 대형, 소형 가리지 않고 다 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시장이 이런 질적인 시장, 양극화의 시장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간다. 이 시장이 약간 과열이고요. 굉장히 과열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돼요. 반대로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12월 달에 10월 실거래 통계가 이제 나오면 정말 속상하시겠지만 뭐 10월 달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본 바로는 이미 뭐 그 호가가 이렇게 의미가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막을 재료가 보이지 않아요, 별로. 그렇다면 뭐 이번에 거래해서 내년 봄에 입주하면 나보다 더 비싸게 산 바보가 있잖아요.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갖고 계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가 새 집이냐, 두 번째가 직주근접이냐, 하나 더 있네요. 세 번째가 미래의 새 집이냐, 그렇잖아요. 미래의 직주근접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 가치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단지가 솔직히 2, 3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정말 지금 전세 끼고 사놨다가 어떻게 잘 맞춰서 이사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그런 쪽으로 맞춰보겠다. 그래서 젊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들, 또 약간 더 젊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경기도에 있는 광역도시급 재건축 단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광역도시급 하면 몇 개 없어요. 그죠? 그냥 인천, 수원 뭐 몇 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 뭐 그죠? 몇 개 없어요. 네, 아까 우리 조영광 의원이 정말 잘 지적을 했는데 제가 조영광 의원 책에서 보고 감동을 느꼈던 게 뭐였냐면 창원, 울산이 지난 3년간 최악의 퍼포먼스였는데 거기도 신축은 덜 빠져요. 제가 그 통계를 보고서 정말 경악했거든요. 와, 난 이건 몰랐는데 조영광 의원님 책 덕분에 제가 발견했어요. 그만큼 희소해요. 그럼 서울,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울에도 인천 일부, 그 어딘지 알잖아요, 그죠? 여기서 분양하셨다는 그 동네. 또 경기 남부 이런 데는 공급과잉도 많고 미분양도 쌓여 있어요. 거기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보다 이미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교통망도 이미 괜찮은데 구축밖에 없어서 안 되던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다 비조정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 한번, 근데 이게 뭐 답은 될 수가 없는 게 갔더니 층이 안 좋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또 가봤더니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을 감히 말씀 못 드리는 거고, 근데 저라면 일단 제가 현찰을 들고서 매덕을 들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스크리닝을 해보면 그래도 기회는 아직은 있는 시장도 몇 군데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벌써 2시간 지났어요. 정말 많은 얘기 오고 갔는데 머릿속이 명쾌해지셔야 되는데 복잡해지셨을까봐 저희가 좀 특별하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진우 진행자께서 워낙 그 경제 이슈 얘기하시면서 정리 전문가로 유명하시거든요. 자, 진행자님, 오늘 저희 세미나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것만 꼭 가지고 가라. 정리 좀 해주시죠. 모두의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와 결국은 맥락이 비슷한데요.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은 사람들의 수요고, 사람들의 수요라는 건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에 대한 예측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나 생전 처음 들어봤어 이거.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좋아할 거라는 건 깜짝 놀랐네. 와, 아니 헌 아파트가 건강에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장에서 먹혀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당연히 매수세로 맡기고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사실은 세계 경제의 동향도 아니고 주변에, 다행이잖아요. 한국의 아파트를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찰스나 스미스가 사러 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다행히 우리는 우리 이웃 여기 모여 있는 분 혹은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만 잘 조합해서 들으면 그게 대부분이잖아요. 좀 더 촉각을 잘 곤두세우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게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오늘 모이신 분들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그분의 말이 맞고 옳아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분들 말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득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뉴스를 많이 보시고 이런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십사 하는 게 여러분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와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찾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네 분 모두 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머니워치 쇼 강남 뷔페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자산 증식에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세미나를 준비한 경제에 강한 언론 비즈니스 워치 기사와 컨텐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데 모두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